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6월 30일 기준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3대 지수 다우를 제외한 모든 지수들이 1%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채권금리는 20년물을 제외한 10년물과 30년물 장기 채권은 모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PC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PC 헤드라인이 YO 대비 3.8로 이렇게 잘 나왔고, 드디어 이제 3점대로 진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근원 PC는 4.7에서 4.6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와 농산물을 빼는 근원 PC는 이렇게 전년 대비 4.6에서 전월 대비 0.3으로 조금 둔화폭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아지는 모습에 확실히 시장은 화나했던 것 같습니다. YO 기준으로 꽤 많이 잡히고 있는 헤드라인 PC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YOY 기준과 MOM 이제 전월 대비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과 월 대비로는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지난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표 이후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또 발표하는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프트 데이터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매월 5천여 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차량 구매 계획이나 이자율 전망이나 휴가 계획, 그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번에 6월에는 예측치인 104에서 109.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지고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만큼 중요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시간 대학에서 매월 500여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약 50개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달리 예비치와 확정치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 이번 주에는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2년에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떤 추세선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소비자의 어떤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소비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소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는 서프라이즈인 예측치 1.4에서 2.0%로 훨씬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GDP는 이제 분기별로 3번씩 측정을 하고, 첫 번째는 1.1, 두 번째는 1.3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정확한 수치로는 2%로 굉장히 높게 나온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GDP가 떨어질 거라는 컨빅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JP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미국 가계 초과 저축이 이번 연도 10월경에 끝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표인데요. 코로나 때 이제 가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통장에다 꽂아줬고, 기업에도 꽂아준 현금 지원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서야 이제 2023년 10월쯤에는 꺾인다는 것이죠. 단기간에 금리가 5.25%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이걸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초과저축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초과저축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이미 실업률 상승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신규와 연속은 이제 굉장히 조금 낮게 나와서 하락한 모습이지만 4주치는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신규 쪽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왔다 갔다 지표가 들쑥날쑥하지만 4주로 좀 평균을 잡아보면 이제 작년 11월부터 내려가나 싶더니 이제 조금 다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은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일할 사람 숫자보다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대형 기술주에서는 인원 감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번 챌린저 해고지수 비율이나 고용보고서에서도 봤듯이 금융 쪽이나 제조업, 고임금 직종에서는 해고를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은 거의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 12일에 타이틀 42 법안이 이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저임금 직종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거라서 미국 자체에서 집계되는 실업률이 낮아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밝은 녹색이고, 이제 멕시코나 이쪽 그 미국경 부분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GDP나 실업률 지표는 래깅 지표, 즉 이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아직
이제 제조업이 꺾였지만 서비스 직종에서 강한 고용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직은 확 높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하반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업률이 이렇게 선행지표격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지표들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GDP도 마찬가지로 1분기 전체를 반영한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빌딩 퍼밋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선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주택 시장입니다. 빌딩 퍼밋인데 이게 이전보다 점점 승인 건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허가 건수가 올라가면 건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즉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구재나 어떤 가전 가구, 원자재 등 건물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원리인데, 지금 보면 퍼밋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스타트한 부분들,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는 부분도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됐다는 지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구재의 어떤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원이나 내구재 수주를 보고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를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 있는 것이고, 밝은 파란색과 이제 회색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뉴 오더, 이제 새롭게 주문하는 어떤 숫자가 이제 내려가나 싶으면 살짝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렸고, 이제 뉴 신먼트, 즉 이제 배송을 하는 것이죠. 이런 수치도 이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뉴 오더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미국 모기지 금리가 실제로 6.75%에서 이제 이전의 수치보다 조금은 올라간 모습인데, 주택을 구매할 때 미국인들은 보통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보통 모기지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1년도와 22년도쯤에 3% 이제 3% 내외의 정도의 고정금리로 집을 산 미국인들이 점점 높아지는 모기지 금리로 기존 집에서 새로운 집을 또 살 수가 없죠. 실수요자들이 아닌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지금 높은 금리에 새로운 집을 사지는 않을 거고, 1주택자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또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집들에 관한 수요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표를 좀 보시게 돼도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회색선인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이어지는 어떤 주택을 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2년도부터 고금리로 올라가면서 주택의 어떤 판매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뉴홈스, 새로운 집들의 어떤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판매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반된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래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판매의 괴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내려가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IMF에서는 물가가 안 꺾이기 때문에 고물가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고금리를 유지하면 할수록 정말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빚이 금융위기로 이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금융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정하는 물가 수치는 이제 2%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좀 높여버리자는 의미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에 응수라도 하듯이 유럽의 리가르드나 이제 미국의 파월, 그리고 영국의 베일리는 그렇지 않다, 계속 올릴 거다, 이제 keep going 할 것이다, keep rising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포르투갈 신트라 컨퍼런스에 모여서 2%까지는 물가를 무조건 이제 낮춰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비록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정치인들은 아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겪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이 필두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벤 버냉키와 이제 옐런이나 파월로 이어진 엄청난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거의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유동성으로 풀린 이제 인플레이션 똥들을 치우는데 이제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 영상편에서 유동성 감소에 관한 영상에 대한 댓글에 이미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무슨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 사실 그분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스펀과 벤버냉키, 옐런 파월까지 이어지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저금리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로 인해 풀린 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연준에서 긴축 모드로 돌아섰다 해도 이 돈을 다 빨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은 패드를 너무 자기 편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행보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 패드는 시장을 도와주긴 할 겁니다. 근데 뭐랄까, 현재 급격하게 5.25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사실에 대해 엄청난 이제 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고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큰 판을 다시 깐 건데, 2004년부터 초부터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금리 인상기와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의 이제 플래토 고원지대를 지나가면서 점점 물밑에 쌓여있던 폭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폭탄이 팡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리고 난 지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의 이제 2개 은행이 망했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까지 망해버린 상황이죠. 물론 페드는 2008년에 정말 금융위기로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 열심히 은행이 망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BTFP나 여러가지 구조 시스템을 가동해서 구해줄 거긴 합니다. 그러면 현재 2004년에 금리를 올리고 괜찮았고 2008년에는 주가가 괜찮았으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주식을 계속 투자하면서 그 상승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물론 이건 그 전에 저가에서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점점 고평가되는 그 주식을 추격 매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실물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괴리는 존재하고 그 저점이나 고점을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안 사는 사람들은 멍청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판도도 언젠가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인버스를 치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투자라기보다는 해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워낙 추세를 맞추는 것이라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고금리에서 터지는 중소형 은행들을 구제해주는 것으로 연명하는 정책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위기나 리세션보다 더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를 낮추는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원지대로 계속 이어나가겠죠. 최근에 23개 은행들이 금융 스트레스를 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렇게 대형 은행과 이렇게 중소형 은행, PNC, TFC, MTB 이런 이제 은행들을 테스트를 한 것이죠. 이제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실업률이 이제 10%까지 올라가고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식들은 45%까지 하락했을 때의 상황을 이제 시나리오를 잡고 있고,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현재 상황이 페드는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고 점점 변곡점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플러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은행이 망하지 않더라도 다른 신흥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뭔가 터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결론을 좀 말해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채권 투자의 모델은 경기 침체로 인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죠. 조금씩이나마. 고금리로 발생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생각과 정치인들도 고물가로 진입할 때 민심을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 금리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가격이 지지부진해서 근데 주식은 또 많이 오른다는 포모를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시간을 가지고 가면 결국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수량을 좀 모아나가는, 저가에서 모아나가는데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